one, fight. 여러 가지 기업이 디지털 지갑을 만들고 할 때 이게 예를 들어서 기업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거나 아니면 중앙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 이것도 또 비트코인의 위협이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또 만들면 되는데 그렇죠. 비트코인이라는 건 수많은 이 블록체인 기술의 하나일 뿐이고 이제 경쟁하는 기업과 이 중앙정부의 어떤 블록체인들이 나타나서 그걸로 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면 그것도 또 비트코인 진영이 그렇죠. 줄어드는 게 아니겠냐. 아무리 원조라지만 예. 그런 견해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그 디지털 머니로 저는 네. 총칭하는데 디지털 머니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질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과 같이 완전히 탈중앙화된 네. 디지털 머니. 이거는 이제 누구도 컨트롤할 수 없고 탈중앙화돼서 컴퓨터 안에서 이미 정해진 규약대로 발행이 되는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디지털 위안화. 그러니까 이제 법정 디지털 머니. 그러니까 국가가 발행한 디지털 머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 시작을 했고 뭐 일본도 스터디한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이번 12월 달에 시범으로 나오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나온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실험이 될 거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엘렌 장관님 미국도 그걸 생각할 때가 됐다 하고 연구를 시작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 뭐 20년 내로 한 80% 국가가 네. 디지털 머니를 다 발행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간 디지털 머니. 그래서 민간 디지털 머니는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머니인데 네. 이거는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포인트. 우리가 스타벅스는 포인트 쌓여있잖아요. 네. 그죠? 카드 쓰면 포인트 쌓여있고 네. 그 포인트는 회사 안에서만 갇혀져 있는 건데 이걸 디지털 머니화를 해가지고 그 회사 바깥으로 나와서 쓰이게 되는 네. 그리고 직거래가 또 가능하게 되는 그런 이제 디지털 머니죠. 네. 그래서 이쪽에 제일 유명한 게 페이스북의 리브라라고 하는 이제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 네. 뭐 이런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세 가지가 서로 경쟁하면서 보완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차피 결제보다는 어떤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수단으로 쓰이게 됐고, 그래서 디지털 골드로. 네. 그 다음에 이제 법정 화폐는 이제 디지털 머니는 이제 화폐와 같이 결제 부분에서 강자를 될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 법정 디지털 머니는 그 국가에서만 쓰이잖아요. 예, 국가를 넘어가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 돈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 회사들. 네. 이게 페이스북의 리브라라고 하는 또는 요즘 다임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걸 갖고 가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국경을 넘고 그 생태계를 좀 보존하고 확대하는 데 쓰이겠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로 각각의 영역에서 보완하면서 경쟁하는 시대가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면 예. 자 이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처럼 탈중앙화된 디지털 화폐. 이것도 디지털 화폐인 예,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디지털 머니가 나왜냐면 디지털 머니. 화폐라기보다는 자산으로 쓰이기 때문에 디지털 머니. 다 통틀어서 그냥 머니로 저는 네.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머니 네. 이제 지금 각국이 다 노력하고 네. 있고 자 그럼 기업이 이제 디지털 머니를 만들 수도 있는데 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아니 기업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면 그 돈을 찍을 때 그 이득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뭐 세누리지라고도 부르는 그 이득도 그러면 기업이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일단은 뭐 그런 회사가 있고 아닌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막 만들어서 그 시너리티 효과를 가져가겠다가 아니고 네. 기축통화. 그러니까 이제 100개 기업이 한 100억씩 출자를 해서 네. 1조 되는 돈을 여기서 협회같이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서 각 기축통화를 패깅한다 그러죠. 그걸 담보로 코인 하나를 만든 거니까 그 코인을 들어오면 그 기축통화를 주는 거니까 이게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페이스북이 25억 명이 쓰는 네. 어마어마한 디지털 머니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각국에서 비자나 마스터, 뭐 페이팔도 거기에 다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머니를 가지고 가게에서 다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건을. 네. 그럼 우리나라 원화가 안 쓰일 거잖아요. 또 적어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갔을 때 굳이 환전이 필요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에서 통화 정책이나 이런 게 먹히지 않을 거를 예상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경계를 하고 하지만 특히 문제가 생긴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달러 패권 네. 지켜야 되는데 아니 이 민간 기업이 나와가지고 25억 명이 쓰는 돈을 네. 만들어. 더 강력한 통화가 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대로 막 창문에 나와서 너 하지 마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2.0 나오면서 그걸 폐기하고 달러 1달러를 두고 1다임으로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지켜준 거죠. 그렇게 아마 가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실제적으로 그런 시너리티 효과를 누리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뭐 일부 또 ICO나 이런 토큰 예를 들어서 요즘 말하는 알트코인 우리나라 하면 잡코인 뭐 이런 것들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인정받는 정도의 높은 가치 갖기는 사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규모는 되게 작아서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어떤 기업형 이 디지털 머니 이거 진짜 실현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전에는 어쨌든 미국 정부가 너무 싫어하니까 하다가 중단했지만 이제 이름도 바꾸고 그다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디지털 화폐라고 해서 아니 화폐는 국가가 발행해야지 기업이 발행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좀 그 허들이라 그럴까? 그런 거였는데 사실 뭐 역사로 따져 보면 우리가 대공황 이전에는 민간이 다 화폐를 발행했거든요. 미국의 은행들은 다 은행권을 그렇죠. 다 각자가 만들었더라고요. 6천 개의 화폐가 발행이 됐었었고요. 우리나라엔 좀 익숙하지 않지만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좀 대공황 오면서 이제 정리되면서 달러로 이렇게 된 것뿐인데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거냐? 근데 지금 이제 위치가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에 그걸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기점으로 지금 중국 정부는 노리고 있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좀 급하죠. 그렇다고 달러를 디지털로 확 바꿔버리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기축통화기 때문에 각 나라서부터 봐야 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리스크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결국은 시중 은행 보고 니네가 디지털 머니를 발행해 라고 허락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이니까 더 빠르고 유연하게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조금 적어도 견제를 하자 이런 이제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이 디지털 머니를 발행한 거는 필수죠.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기업에서 뭐 디지털 머니 화폐라고 해서 그런데 사실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포인트 가지고 물론 한정된 그런 몰에서 물건 사고 이런 페이먼으로 다 지불 결제로 다 써였어. 그죠? 새로운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나와서 핸드폰 대 핸드폰으로 뭐 왔다 갔다 하고 법정 화폐랑 서로 교환이 되는 거 그거 하나가 사실 새로운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포인트를 좀 보관해두면 이자도 주고 뭐 그랬던 그렇죠?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상당히 화폐에 더 가까워지네. 요즘 또 포인트 가지고 주식도 사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K 뭐에서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다. 다만 이제 포인트는 물건을 샀을 때 얻어지는 포인트만 있는데 내가 돈을 주고 그 포인트를 사거나 또는 포인트를 주고 내가 현금으로 바꿔주거나 근데 요즘 또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잖아요. 또 사이트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바꿔줘요. 제가 볼 때 전혀 새로운 게 아닌데 다만 거기에 화폐라고 하는 용어가 붙어가지고 경기를 일으키지 않았나.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들으니까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머니라는 게 뭔지 조금 잡히는데요. 근데 더 궁금해지는 게 이제 정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머니라는 게 도대체 뭔지 궁금한데 이 용어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CBDC. 이거 용어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더 궁금해지는 건 아니 뭐가 지금 쓰고 있는 거랑 다른 거지? 지금도 다 디지털로 전부 다 송금하고 이런 건 제가 지금 뭐 거의 집회 구경 못 해보고 맞아요. 제 돈은 항상 은행에 전부 디지털화돼 있는데 그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디지털화랑 뭐가 다른 건지가 궁금해져요. 그렇죠. 그게 참 궁금하죠. 그러니까 CBDC가 센트럴 뱅크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 디지털 화폐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네요. 그렇죠. 그거인데 사실 CBDC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머니 뭐 이러면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다르냐? 사용자 관점에서는 달라질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똑같을 수도 있는 똑같을 건가요? 수가 있죠. 근데 그 밑단에서는 네. 엄청나게 다르죠. 와,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그죠? 어떤 밑단이 뭔지. 네. 뭐 자동차가 다 똑같이 보이지만 네. 그 밑에 엔진 상태나 이게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달라지는데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면 만약에 CBDC 하면 우리가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트랜잭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10불을 페이했다. 그러면 그 10불을 페이한 장부가 있죠. 네. 그 장부를 시중은행이 갖고 있어요. 네. 그죠? 뭐 K 페이 같은 경우는 K 회사가 갖고 있고 이렇게 민간이 다 그걸 갖고 있는데 CBDC를 하면 그 장부가 한국은행이 갖고 있어요. 중앙 정부의 네. 한국은행이.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중앙 정부가 내가 어디에서 뭐 쓰고 하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다는 소리야?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CBDC라면?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빅브라더 아니야? 네. 이제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그럼 빅브라더 같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거기에 강력한 규제가 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영장 아니면 그거를 볼 수 없게끔 법적으로 막지 않으면 기술적으로는 다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그거 AI까지 도입을 해서 네. 필요한 사람을 다 찾아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중국에서 CBDC 하려는 이유가 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노릴 수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건 그래서 그게 하나가 다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아마 처음에는 중앙은행이 이제 시중은행한테 지폐를 주면은 이제 CBDC를 주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핸드폰으로 CBDC를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 CBDC가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시장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인터넷이 없어도 서로 핸드폰만 마주치면 갈 수 있게끔. 그 소리는 뭐냐면 은행 계좌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야.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건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의 독점적인 지위가 계좌에 돈은 못 벌어도 고객과 만나는 저점을 확 쥐고 있기 때문에 은행한테 굽신거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는 핸드폰의 디지털 지갑에 있는 회사한테 굽신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IT로 넘어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모든 은행이나 보험이나 증권 이런 모든 금융 산업들이 다 IT 산업화가 되는 거야. 이게 금융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이게 바로 글로벌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은행 계좌를 열어야 원화를 전송을 하잖아요. 아프리카 친구한테. 근데 핸드폰만 있으면 그냥 바로 원화를 줄 수 있는 거야. 뭐 달러를 줄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도래를 할 수 있죠. 근데 단 여기에 이제 그 한국은행이 이 CBDC를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원장을 한국은행이 갖고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해킹이 되면 한국은행이 다 책임져야 되고. 네. 그래서 이거를 시중은행과 같이 공유를 할 거냐. 그래서 이때 핸드폰 대 핸드폰으로 가는 걸 막을 거냐. 꼭 계좌를 통해서만 가게 할 거냐. 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그러한 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혀 달라질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안 되고 꼭 은행 계좌를 통해서 지금 뭐 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럼 완전히 똑같네요. 네, 완전히 똑같으니까 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도 고민이죠. 이렇게 하려니 할 이유가 없는 거고 이렇게 하려니 기존 금융권에 시간을 줘야 되는데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해요. 디지털 머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전자책의 좋은 점은 눈이 침침해 안 보여 하면 글씨 크게 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프로그램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게 돈에다가 금리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5만 원짜리 지폐는 이게 늘어나지 이자를 안 주잖아요. 그렇죠. 은행에 가야지 이자 주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머니는 거기다 프로그램을 이자를 주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이자도 줄 수 있어요.
돈을 자꾸만 쓰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렇죠. 거네요. 만약에 갖고 있으면 1년 동안 5%씩 날아가는 거야. 그건 좀 빨리빨리 끔찍한데요? 쓰라는 거죠. 빨리빨리 쓰라는 거야. 근데 빨리 어디 써라. 숨길 수도 없어. 숨길 수도 없어.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CBDC가 이제 되면. 여러 가지 네. 프로그램이 가능한. 그래서 네. 이거를 재난지원금이나 뭐 여러 가지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 네.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돈에는 뭐 그런 마이너스 금리가 안 붙지만 재난지원금으로 뿌린 돈은 석 달 뒤에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아니요, 석 달 쓰세요. 뒤에는 이렇게 더 할수 있는 지로가 되는 거죠. 석 달 내로 써. 석 달로 써서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다. 이거 약간 뭔가 좀 그리고 쓸 수 섬뜩한데? 있는 거, 뭐 백화점은 안 되지만 뭐 네. 요 소상공인은 되고 이런 아. 거를 다 프로그램에서 넣어버리고 거기서 쓰자마자 데이터가 생기잖아요. 네. 그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실시간으로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관리 비용이 안 들어가요. 네. 종무원이 와가지고 제대로 썼어 뭐 이런 거 관리 비용이 안 들어가 다 자동화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약간 섬뜩하다 보니까 더 좋은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북유럽 같은 경우에 몇몇 나라에서 지금 실험하고 있는 게 종이돈이나 아니면 동전 같은 거 아예 없애버리고 전부 다 이렇게 디지털 결제만 할 수 있도록 만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로 CBDC가 이게 대중화되고 점점 퍼져나가면 종이돈 사라지고 진짜 모든 게 지금 중앙은행에서 혹시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뀔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국민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그걸 어떻게 운영할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폐 개혁하는 여러 국가가 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디지털 머니로 가면서 서서히 종이돈을 점점 줄여가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화폐 개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도 또 접근 가능하죠. 여전히 이게 더 좋은 건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칼날이 과일을 깎아먹는 칼날이냐, 아니면 뭐 사람을 해치는 데 쓰는 칼이냐,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라 그걸 어떻게 쓰냐 하는 것은 이제 그 쓰는 사람, 그 사회가 결정하게 되겠죠. 악용되지 않도록 잘 좀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살리고 네, 나쁜 거는 좀 규제하고 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저 그리고 이노 교수님 그 예. 다른 데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자산으로서 어떤 혁명 같은 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거든요. 예. 어떤 식으로 앞으로 디지털 자산의 혁명이 온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머니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요 부의 미래 누가 주도할까가 이 책을 좀 썼었는데 여기에 이제 주 관점이 뭐냐면 이제 세상이 아날로그 머니가 디지털 머니로 간다. 그래서 디지털 머니는 아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내재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내재 가치를 만드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건 이제 무슨 소리냐면 제가 뭐 강남에 이렇게 보니까 100억짜리 빌딩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강남역에 있으니까 임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나 같으면은 살 것 같아. 근데 제가 못 사잖아. 왜? 100억이 없잖아. 그렇죠. 뭐 거기 1000억짜리도 있고 막 이러긴 하지만. 그러니까 분명히 부의 기회는 알지만 제가 그만한 부가 없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거기에 참여를 하지 못하니까 더 가난하게 되잖아요. 부의 격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100억짜리 이제 빌딩이면 그 소유권을 디지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소유 증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토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토큰을 쪼개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짜리 빌딩은 100억 개 토큰을 만들면 내가 10만 원어치는 살 수 있잖아요. 10만 원어치 그 토큰을 사면 거기서 나온 임대소득을 부분별로 계산해서 저한테 꼬박꼬박 월 단위로 전에 살 수 없었던 건데 이젠 그렇죠. 나도 이제 소유할 수 있는 일부분이지만 그리고 강남 아파트 뭐 10억, 20억 너무 골라가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강남 아파트가 뭐 일단 10억짜리, 20억짜리를 토큰화해서 그래서 뭐 100만 원밖에 못 사게 해놓으면 사실 국민주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10억이 20억이 된다 그러면 양도소득이 발생할 거고 또 임대를 주면 임대소득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게 모든 국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게 이익, 손실의 공유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인적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지적 재산권 이런 데도 좀 이런 방식의 토큰 방식이 되면 당장은 지금 뭐 돈이 없지만 예, 굉장히 뛰어난 어떤 잠재력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할 방법도 좀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박 기자님 제가 좋은 특허를 제가 하나 냈는데 이거를 실행하려더니 사업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네. 제가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노코인을 만들어 가지고 네. 특허에 대한 자세한 거는 다 오픈을 시켜 놓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10억을 이제 코인을 받았다. 네. 그러면 그거를 해서 사업화를 해가지고 그게 20억이 됐다. 그러면 이제 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 가능하게 되고 네. 또 BTS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 예를 들어서 뮤직비디오를 만약에 100억이 든다 그러면 네. 이 100억을 한 사람이 100억을 투자해도 되죠. 네. 그러면 그 이익을 그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뭐 100억 개 코인을 만들어서 1억 명이 100원씩 투자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자마자 1억 명이 일단 봐. 네. 그러니까 투자자 있고로 바로 소비자가 그러겠네요, 되고 그다음에 네. 여기서 나온 이익을 서로 공유하니까 야 너도 봐 하고 서로 마케팅도 지네가 해줄 거 아니야 1억 명이. 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익을 공유하니까 오. 그게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그 컨텐츠 같은 것도 전부 다 디지털 자산화가 돼서 이걸 토큰으로 바꿔가지고 전 세계로 유동화시키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토크나이제이션, 자산이 토큰화돼서 전 세계로 유동화하는 이게 이제 메가 트렌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와, 그것도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 오겠는데요. 근데 이게 뭐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은 뭐냐면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사실 이 모든 가치 판단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돈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 돈 자체가 바뀌면 기준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기준이 바뀔까요? 바뀐다기보다는 기준이 네. 디지털로 바뀌면서 더 빠르고 싸고 편리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날로그 돈은 나쁜 데 쓰면 사가겠짝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들고 가서 만나고 막 그렇죠.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로 하면 핸드폰으로 그냥 누구한테나 전 세계에 다 쏠 수 있는 거니까 네. 또 빠르고 그죠? 그리고 그렇죠. 뭐 소액 송금 같은 경우 100불을 아프리카 있는 친구한테 보내면 이제 은행에 가서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송금 수수료 있잖아요. 네. 또 중개 은행이 또 있으니까 중개 수수료, 또 수신하는데 아프리카 친구가 또 은행 가서 찾아야 되니까 수신 은행 다 수수료가 각각 또 있는 거야. 3개. 또 3단계를 거치니까 되게 느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바로 핸드폰으로 바로 보낼 수가 있으니까 전 세계 누구한테나 24시간 막힘없이 끊김없이. 네. 그러니까 이제 더 빠르고 편하고 싸면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래 개인 입장에서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앞두고 혹시 미리 준비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아니면 혹시 선도해서 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면 또 어떻게 될지 이런 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AI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속도 제가 보면 GPT-3나 이런 거 보면 뭐 몇 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기승전결에 처음 시작점과 끝점을 해주면 얘가 소설을 그냥 쓰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소설을 일반 사람들한테 줬더니 한 반 정도가 사람이 썼다고 믿는 거야. 야, 진짜 점점 AI가 발전해서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소설도 다 AI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자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기자가 더 먼저죠. 소설보다는 제가 보기엔. 네, 뭐 앵커도 그렇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는 2030년이나 40년 정도 되면 이제 특이점을 이제 넘어가는 순간 네. 사실 인류의 10% 정도만 일해도 충분히 먹고 사는 네. 그런 시기가 될 거고, 그렇다 그러면 뭐 90%를 자른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주 5일을 일했는데 이게 4일, 3일, 2일 이렇게 해서 노동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거고, 나머지 이제 여가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방안들이 나와. 왜냐하면 사람들이 소득이 없으면 네. 경제가 안 돌아가잖아요. 누가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 만들어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경제는 그냥 거기서 스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20년, 30년을 보면 이제 그러한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생산물, 그게 창조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는 데마다 이 어디에 다니고 뭐를 했고 이걸 데이터가 다 여기 쌓이잖아요. 네. 이 데이터를 디지털 자산화하는 거야. 그래서 그 디지털 자산을 주면 소득이 생기는 거죠. 그게 사실 지금의 뭐 기본소득 같은 그런 거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모으면 그게 엄청난 디지털 자산이거든요. 네. 그거가 생산 기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AI 기업들한테 그거를 팔서 돈을 받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재원을 가지고 또 이런 경제를 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같이 뭐 기본소득으로 다 나눠주고 눅눅듯이 다 없어져 버리면 주는 사람은 있고 뭐 그걸 통해서 얻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속 가능하겠냐 네. 이 소리죠. 근데 이와 같이 자기의 데이터나 컨텐츠나 지적재산권을 다 이렇게 올려주고 그걸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이 생긴다 그러면 네. 그게 생산 기반이 되는 거죠. AI 시대에. 네. 그럼 그거를 활용하면 더 한 단계 점프해서 나갈 수 있지 않냐. 네. 그래서 디지털 자산 기반 뭐 기본소득 또는 디지털 자산 기반 기본 자산 시대를 열 수가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건 약간 이게 하나 걱정되는데요. 제가 구글 포토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제가 디지털 자산을 막 제공해 준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는 무료로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올해 유료화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 이 디지털 자산을 다 확보하면 기업에서 예를 들어 소득을 주다가도 근데 우리 디지털 데이터 다 모았어. 이제 필요 없어. 이러면 굉장히 그때마다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을 잘 고쳐야 되는데 네. 디지털 자산이 데이터가 데이터로서 가치가 끝난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AI로 변하면서 또는 서비스로 되면서 거기서도 이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 이익이 이 디지털 자산으로부터 만들어진 거니 네. 그 포션만큼 계속적으로 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네. 하는 구조를 만들면 되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경제 구조를 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네. 자,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머니 그리고 그 디지털화가 바꿔갈 미래 사회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게 들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고려대 이노 교수님 모시고 경제 한방 아주 즐겁고 재미있게 유쾌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Round one, fight.